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임 변호사님 감기는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열이 높다고 해가지고 아주 걱정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선이 지금 녹화가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뭐 총선이 이제 열흘 남짓한 시간인데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돌아가? 제가 뭐 그 판세를 예상할 정도의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한 달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제 우한 폐렴 대응에 대한 그 뭐 문재인의 실책들이 겹쳐서 좀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예, 공천과 관련해서 좀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많았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뭐 한교안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포함한 보수 세력들이 좀 그런 상대에 대한 공격이 그 제대로 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굉장히 좀 불리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뭐 좀 들었는데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좀 현재 상황에선 과반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140석 내외는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미통당이? 예, 예. 미통당이나 이제 뭐 보수 뭐 블럭이라 해야 될까요? 전체가 네, 보수 블록이. 예, 예. 저는 이제 현재 수준으로는 이제 300석 중에 한 30석은 군소정당이나 이제 무소속이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권 성향의 군소정당이나 여권 성향의 무소속이 한 20개, 야권 성향의 무소속은 10개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30석에서 한 10석 정도는 차이가 나고 결국은 그건 다 나중에 민주당 편을 찍어줄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민주당을 표를 계산할 때는 열린민주당이라고 그건 같이 그냥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2개로 나누어서 총선에 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죠. 겉으로는 싸우면서 뭐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통당이 승리를 하려 하면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37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기 수도권에서 한 50석이 돼야 되는데 50석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지금 주요 포스트에 대부분 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여론의 왜곡이나 이런 게 있다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뭐 TK, PK에 합쳐가지고 미통당이 뭐 한 55석 이 정도로 가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섞어내야 돼. 몇 석 빼놓고 너댓 석, 5석 미만으로 두고. 근데 이게 55석 정도 석권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제 그게 좀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에서 강원, 충청, 제주에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15석에서 20석 사이 끊기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이 미통당보다 역전은 됐다고 봅니다. 지난 2월 말 정도에는 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여권의 공세로 역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를 한 열흘 남짓 앞두고도 보수의 표들이 미통당으로 아주 결집력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면 뭐 어차피 누가 이겨도 미통당과 민주당에 크게 표차는 안 날 거다. 나는 뭐 한 10석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석, 15석. 지금 한 20석 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270석 중에 거의 뭐 145대 125 정도 수준이고요. 비례대표. 근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 좀 따라잡을 거라 보고 10석, 한 135석을 가운데로 놓고 네네. 한 10석 정도가 이제 서로 간에 145대 뭐 140대 130 정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피치를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부분이 지금 뭘로 보입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결국은 좀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참 제 밑에 미래통합당에 영입한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좀 공격 본능에 따른 좀 반사적 효과와 함께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보는데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과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가 이제 두 개로 갈려서 이제 좀 비례 의석을 최대화하는 데는 좀 최적화되었다고는 보지만 좀 어쨌든 결국은 조국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있는 좀 집권 세력 내에 좀 논란이 좀 사실 좀 지금도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국과 관련된 이제 그런 망언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어떻게 여론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눈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한 사실은 뭐 제가 말씀한 거나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보수 블록이 한 140석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밖에서 한 10석 네네. 이제 저기 군소 보수 정당까지 하면 뭐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민통당이 네네. 한 130석 네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160대 140 이래 되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핵심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총장 네네. 조국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그렇습니다. 문제하고도 관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제, 또 공수처의 1호로 수사받아야 된다는 문제, 윤석열 총장이 감찰 대상이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건이 매우 의도적으로 3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통당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게 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좀 그리고 실질적으로 쭉 이용 흐름을 봤을 때 크게 관심을 아예 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좀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미통당이라는 당이 도대체 정치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가? 네. 지금 이 선거가 그나마도 뭐 한 20, 30석 안으로 해볼 만한 건가 이렇게 붙은 이유도 네. 결국은 조국 수사와 지금 유재수 수사, 울산 수사로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 선거가 뭐 해볼 수나 있겠나 이런 상황이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보수는 뭐 이 탄핵에 또 수구 뭐 기득권의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쟤들은 가식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예. 그 뭐 소장님도 그러셨고 저도 좀 그런 느낌 얻었던 게 이게 과연 보수 블록이 개헌 전위선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게 진짜 그게 큰 그 좀 딜레마 그 상황 그 정도로 공경에 좀 처해져 있었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그 뭐 소장님께서 계속 비판하지만 보수 블록 자체는 어떤 뭐 향상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반면에 정말 이제 특히 개인적인 치부 문제와 그 자녀들의 학사 비리 문제 등에 있어서 정말 그 이른바 그 진보 세력, 좌빨 세력들의 정말 그걸 또 허황무치하게 옹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여론을 여기까지 이제 형성이 됐던 것인데요.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렇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이 그냥 그 잔잔한 여파 속에서 정말 지금 소장님이 분석하시는 그런 정치적 지형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여권 공격은 이 라임 수사와 삼성 수사가 윤석열 총장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네. 결국은 이 배경에 지금 문재인 권력의 핵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기 의식을 굉장히 느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지금 총선만 끝나면 이기든 지든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쫓아버리겠다. 뭐 공수처 설치되는 7월 달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석 달 안에.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총선 중에 우리를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바로 눈 딱 감고 내쫓아버리자. 지금 그걸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그 유성 비례 정당을 이제 하면서 그 뭐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이제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뭐 그 외 이후에도 이제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뭐 비례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제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뭐 그런 뭐 목적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저는 좀 진심으로 탄핵을 좀 하고 있었다. 그다음 최소한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거를 아마 뭐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그거를 뭐 겁내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이제 그 수사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이게 뭐 정말 이제는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삐끗한 흐름이 돼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뭐 집권 세력 전체가 뭐 조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제 폭발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윤석열은 일단 죽이고 봐야 된다는 게 뭐 전체적인 공감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로 탄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확실히 집권진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주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거의 이제 칼을 들이밀 거다. 이래 보고 더 진전되기 전에 일단 윤패거리 나머지 뭐 14인이라고 지목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다 검찰에서 내쫓아버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와중에 그 월요일 날 죽은 백 수사관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돼서 백운우 밑에서 감찰반으로 있다가 울산의 고래고기, 자기들 말로는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 왔다는 아간. 그러다가 이제 동부지검으로 갔는데 유재수 사건에 또 정보를 빼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부담을 느끼다가 돌연 자살한 백 수사관의 아이폰이 풀렸다. 자, 검찰이 윤을 겨냥하는 와중에 윤 쪽은 히든 카드인 아이폰을 풀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제일 뭐 문재인과 집권 세력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울산시장 선거 관련된 이제 개입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때 그 소장님과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같이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에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을 했으며 그 이후에 왜 검찰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관선거와 같이 정말 경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확보했을까? 그래서 뭐 소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저도 또렷이 기억납니다만은 그 암호를 이제 뭐 푸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그 어떤 시기라던가 그 방법 또 이게 너무 이제 그게 돌아가신 분하고 검찰 쪽하고 너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드러나면 또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그것을 좀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드디어 급기야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또 윤석열 총장의 또 가족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이 딱 지금 진행될 즈음에 이게 풀렸다는 것은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여튼 물러나는 그날까지 하여튼 절대 뭐 한치도 쉬지 않겠다는 뭐 어떤 의지를 이번에 다시 드러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지금 이제 남은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정권의 윤석열에 대한 압박은 더 가중될 거고 왜냐하면 추미애를 통해서 법무부가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총선 전에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청부업자들한테 지금 긁어서 피를 내서 총선 이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고 총선 이후에 처리하려면 또 시간이 더 뒤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기 좀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이래야
지금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을 잘라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장작은 펴고 있어야죠. 그래야 불이 붙을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작을 펴고 이 군부를 떼면서 네. 어느 날 윤석열을 쫓아내도 어색하지 않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 명분을 아들을 풀어갖고 떠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열린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이 싸움이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윤석열 총장 예. 쪽이 완전히 좀 고립된 예. 게 아니냐. 지금 뭐 계속 이제 뭐 사실 몇 달 동안 이어진 이 공격 속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검찰의 어떤 수사권 가지고서 이제 버텨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총선 이제 그 국면에 들어와서 이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보수 블록,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지원인 건데 현재 뭐 내분 상태 때문인 건지 뭐 선거에 올인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일체 또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뭐 총선에서 뭐 보수 블록이 승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 윤석열 총장은 예. 좀 그러니까 몰려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좀 그런 위기감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거 그렇다면 윤 쪽에서도 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다가 맥없이 그냥 쫓겨나면 좀 본인 스스로의 그렇습니다. 위치가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이제 어떤 뭐 반격이라던가 뭐 히든 카드를 좀 준비하고 예. 있을 거는 뭐 명확 가능한데 하여튼 예. 그 일환으로 이제 돌아가신 이제 수사관님의 이제 그 휴대폰이 이제 암호가 이제 풀렸다고 생각이 들고 예. 또 이제 뭐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모든 지금 뭐 신라젠이라던가 예. 라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예. 지금 또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그 N번방 이런 뭐 텔레그램의 예. 비밀번호 예. 사건도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풍설로는 예. 조주근이란 친구가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별 경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예. 뭐 손석희 뭐 JTBC 사장, 뭐 윤장현, 뭐 전 광주시장 예.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휘둘릴 수 있겠냐. 그래서 예. 그 배우나 그 실체에 있어서도 무언가 이 정권 쪽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뭐 없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윤석열 총장 단순히 뭐 이런 뭐 끔찍한 뭐 밀륜을 저버린 이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뭐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그런 대우를 좀 캐자. 그래서 아마 하여튼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하여튼 잘리는 그 순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분명히 이제 문재인이나 그 집권 세력에 대한 비리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이폰 안에 담긴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저희 예. 결정적인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처음 생각하는 울산 이제 부정 뭐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뭐 백원우 등이 움직였던 것과 그다음에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검찰 수사를 백 수사관님께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그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은폐하라거나 아니면 조사를 어떻게 받으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광범위한 어떤 그 외부에서의 압력, 무슨 회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폰에 그대로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통 그 수사관들도 그 중요한 내용은 그 이제 청와대에 백운우 밑에 있던 6명으로 구성된 별동대는 그 별동대 멤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형철이 밑에 있던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 밑에 있던 팀이 아니라 백은우가 관리하던 별동대인데 거기는 좀 은밀한 정치적인 공작 같은 거를 수행해왔다.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은 시키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뒤집어 쓸까봐 불법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사찰이나 또 공작 이런 거에. 그걸 이제 녹음이라든지 문자 등 나름대로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모르겠다 하고 위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진보 세력들이 또 그렇게 텔레그램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 그걸 비밀 이야기가 해가지고 신나게 또 문자로 남겼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남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울산 사건을 어떻게 수습 정리하느냐부터 당시에 이제 김기현 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또 울산에 내려가서 만나서 보고한 것까지 다. 네. 그래서 울산 사건이 그야말로 청와대 백운우 등의 지시였다라는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네.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정치 공작들이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 팀의 성격 자체가 네. 그야말로 문을 특별히 비호하는 그런 별동대다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폭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라임 사건으로 좀 가면 라임 사건의 성격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왜 이 대목에 저 한계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자금의 흐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예. 이렇게 좀 끈떨어진 친노의 이수호인가 뭐 그 양반도 뭐 20억을 수령했다고 지금 뭐 얘기가 예, 이상호라고. 이상호. 본인은 뭐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네, 이제 예. 그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지금 뭐 6조가 넘는 돈이 이제 펀드로 조성됐는데 뭐 최초에는 뭐 한 1조 정도, 1조 뭐 2조가 좀 안 되는 돈이 손실이 났다고 그랬지만 지금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 6조 원도 자체가 다 사실상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뭐 나의 뭐 완전히 뭐 깡통 펀드가 된 거랑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의혹들만로는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들만로는 뭐 김봉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져간 돈은 실제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실제 그 상당히 그 금액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뭐 어떻게 모집됐는지 이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특히 모집 과정에서 뭐 금감원이라던가 뭐 이런 등등의 권력 기관들의 어떤 내통 내지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그 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시중은행에서 어떻게 그런 상품을 팔았냐.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뒤에도 계속 모집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불안전 판매,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을 그 펀드를 사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식시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신한은행에 몰려가서 신한은행에 팔았던 부분에 책임을 져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용뱅입니까? 신한은행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이 또 연임됐잖아요. 이 와중에. 그리고 금감원이 처음에는 이제 그걸 통보했는데, 검찰의 수사를. 근데 이제 검찰 안에서도 또 손을 썼는지, 이종필이 그냥 잠깐 이게 출국 금지가 해제된 사이에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 향군의 상조회를 인수하니 뭐 정리단이 오니 하는데도 청와대에서 관여한 흔적이 또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김봉현인가 하는 사람은 그 금감원 앞에서 돈을 빼갔다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금감원에 대해서 민정수석실과 감사원이 조사에 돌입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라임의 최고 실세 2명이 지금 연루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얼마 전에 그 형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아, 네. 기억하시죠? 네네. 그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 의미. 라임 사건에 대해서 네. 형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 오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이 수사 진행 사항은 다 기소 전까지 공개하지 마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국민 다중의 피해가 네. 발생할 수 있고 네. 이런 공익적 성격을 가졌을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공개해도 되느냐고 검찰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은 뭐 결국에는 이게 벌써 중요한 정보들을 검찰이 다 대부분 다 확보했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언론에
혹시 나간 내용이 검찰이 빼돌렸다, 정보를 흘렸다, 이럴까봐 검찰이 아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보는 공개해도 좋다. 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이죠. 네네. 자, 지금 김봉현의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이요. 화요일 날 이 녹화 중인 상황에서 막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김모 이 스타모빌리티 사내 이사를 체포했는데,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지금 이 김봉현을 갖다가 완전히 수행해서 김봉현하고 연락책을 맡았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이 체포했다라는 거는 요즘 경찰로 보면 또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김봉현이 검찰에 잡히면 네네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경찰에서 잡아놓고 조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벌라고 지금 그냥 놔놓으면 검찰이 먼저 잡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김봉현이 또 검찰하고 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지금 김봉현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지금 완전히 이게 정말 이거 라임 문제를 보면은 정말 이게 뭐 하나가 이게 국가 시스템이 뭐가 제대로 되고 있냐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하여튼 지금 이 내막도 이게 지금 뭐 대충 다들 짐작은 하는데 이게 과연 수사로 확인될 수 있으려는지 참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이게 막 그 꼼수와 정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6조 정도의 펀드 자체 말고도 무슨 뭐 코스닥, 네. 인수회사든 또 관련 회사들까지 포함하면 뭐 6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 어쨌거나 라임이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다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권력 핵심이 라임 사건에 지금 처음부터 수습까지 대부분 다 관련됐다, 이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비슷한 사건들 저도 그게 좀 저도 직간접적으로 다뤘던 사건들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감원의 어떤 그 감시 체제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돈이 뭐 몇 천억, 뭐 몇 억,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섣불리 움직여도 금감원이 바로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피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그 은행이라는 곳이 결코 그렇게 위험성 있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곳이 아닌데, 이게 뭐 어디 해외에서 들어온 무슨 그런 뭐 파생 금융 상품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무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은행에서 또 은행 관련된 그 뭐 투자 금융회사에서 이거를 막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의 운영이 또 그게 또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원래 더 어마어마하게 후진적이다, 아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일이니까, 만약 이게 아니라 이건 지금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관여가 된 것인지 저는 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런 일이 행해진 것은 권력이 금융감독기관 등으로 하여금 라임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을 팔고 돈을 땡기고 투자하고 또 사고 나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에서 다 눈 감아줘라. 네. 이러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후진적인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그러면 나는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미래통합당이 라임 문제를 가지고 이 총선의 이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슈로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문재인 심판하자면 이거 하고, 지금 아이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입장들이 나오고 아이폰을 키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공개하라고 당장 밝혀라. 검찰에 찾아가서 예, 이불로 들어놓는 그 척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왜 저런다고 보야? 저는 말로만 심판이지 실제로는 심판할 생각이 없이 이 사람들이 더 문재인한테 이제는 네 안 괴롭힐 거니까
이원 집정부제 개헌 총선 끝나면 하자고 매달리는 세력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으시겠지만은 이 개헌 문제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 개헌을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쪽에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쪽이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껴야 문재인이나 민주당도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소장님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나누신 대로 최소한 민주당 그러니까 그쪽 범진보 블록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예. 뭐하러 그 개헌을 해야 될 하나의 뭐 무슨 이유가 있으려는지. 저쪽은 뭐 저 지금 정세균 시켜서 네. 그래 너네들이 그리 원하니까 총선 끝나면 1년 안에 하자 해줄게 대통령한테 물어보니 그러더라 요 정도 던졌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막 지속적으로 문정권 들어서부터 개헌하자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자고 입장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쪽은 민주당 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문은 이제 최근에 좀 어려워지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한번 그래볼까 하는 정도지 뭐 죽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쪽이 더 적극적으로 개헌하자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미통당의 지도부를 구성해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 문재인을 비롯한 지금 그 이른바 좌파 블록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헌 방향은 하나죠. 이원 집정제는 관심이 없고 뭐 연방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을 위한 그런 뭐 개헌 뭐 그 기타 뭐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 그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소주성을 포함한 뭐 퍼주기식 좌파 퍼주기식 정책의 어떤 범법적 근거. 그다음에 이제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이제 자기 자신들이 걸림돌 생각하고 있는 최대 걸림돌 생각하고 있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개헌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이원 집정부제의 개헌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게 되면 바로 제가 뭐 대충 뭐 확정된 당론은 아니지만 열린민주당 쪽에서 이제는 국민 발안이 아니라 국민 소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또 수를 모아서 국회의원을 바로 해임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져 가지고 설사 보수 블록이 그 권력의 일부를 뭐 좀 점유한다 하손치더라도 지금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권력 지분인 건지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상대를 겁을 주어야 자신이 원하는 개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제가 뭐 문재인이나 민주당 쪽에서 하나를 봤을 때 지금 미통당을 보고 누가 하나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황교안보다는 윤석열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진짜 예. 겁나는 사람은 윤석열이니까. 자, 그래서 안철수까지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고 나서고 또 김종인이 날카로운 칼이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대표적인 개헌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개헌론자들이 점점 보수의 다수를 점해가고 그리고 문에 대한 이제 열흘 남았는데 문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이래 선거 끝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야당이 승리할 때 대부분의 총선은 야당이 정권을 심판해라고 네. 결사적으로 달라들었을 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을 말하지만 정말 심판을 위한 실천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야당이 정말 총선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기적이 뭐 없죠. 두 마리 이병호의 기적과 비교할 만한 기적을 생각합니다. 진짜. 참 희한한 야당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윤석열 부분, 개헌 부분 또 이 라임 사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질 수가 있는데 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야당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뭐 소장님께서도 곧 이제 정리해서 다 말씀을 뭐 이제까지도 해오셨고 앞으로 하시겠지만 뭐 선거와 투표에서야 당연히 뭐 문재인과 민주당을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것인데 저도 이제 뭐 소장님 말씀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 지난 진짜 9년 보수 뭐 이명박근혜 대통령의 그 보수 9년 집권을 돌이켜 봤을 때 그 한순간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다 이용당하거나 타협하거나 하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탄핵 당하시고 이제 뭐 언론의 자유 무슨 경제 기반 뭐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찍을 때는 찍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비판의 날을 세워서 함부로 만약 뭐 총선 결과 이후 뭐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비판의 날을 세워야 이 자들이 섣불리 타협을 안 하지. 만약 뭐 일단은 뭐 미통당 중심으로 뭐 진행하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악용되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고 하여튼 뭐 미통당을 찍던 안 찍던 간에 상관없이 하여튼 이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이 견제와 감시는 늦출 수 없다. 그것은 뭐 내일 총선 이후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일부 마치겠습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